그렇겠죠.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이게 페이지로 46페이지거든요. 46페이지까지 우리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얘기가 딱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읽으시면서요, 뭐 사소한 거 뭐든 간에 뭐 의문 나거나 뭐 질문 있으신 분 항상 그 질문하세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44페이지 우리 둘째 문항이 결국 이제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뭐 이번 하나의 제일 대표적인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결국 사실 요 얘기고요. 44페이지에 인지혁명이라고 이제 이 사람 이름 붙인 거잖아요. 인지혁명. 그래서 약 7만 년 전에서 3만 년 전 사이에 대략 그 정도에, 그러니까 3만 년 전 정도는 확실하고, 그 확실하다는 게 그 증거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사자 인간 그 조각상이고요. 그러니까 7만 년 전에서 3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이 이것을 촉발했을까? 우리는 잘 모른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사실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무엇이 이거를, 이런 일을 만들어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이게 제 생각엔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쓴다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거 촉발한 이유와 이 이제 과학적인 얘기들을 쭉 써서 다른 구성이 될 거예요. 아마 뒤쪽에. 뭐,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다른 방향의 책이 되겠죠. 아예. 그러니까 일본 하레이가 의도한 책하고는 다른. 근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레이는 그냥 넘어갔고 뒤에도 이제 특별히 답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뭐 암시도 없어요. 암시도 없고 그냥 무엇이 이것을 촉발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뭐 네안데르탈인이나 뭐 호모 에렉투스나 이런 애들은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한테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상징물을 만들었고, 그죠?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 이런 사람을 만들었고, 어쨌든 그것은 그냥 된 것은 아니겠고, 우연히 일어난 유전적인 어떤 돌연변이가 우리 사피엔스 뇌의 내부 배선을 바꿨다는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것.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사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게 어떤 사고 방식인지 뭐 얘기를 쭉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나오게 된 게 이제 언어 얘기죠. 이번 하루에는 바로 언어 얘기로 넘어가거든요. 바로 언어 얘기로. 그래서 45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그것은 이제 최초의 언어는 아니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봐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언어.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면 넓은 의미로 그냥 의사소통 수단이죠. 그죠? 의사소통을 한다. 다른 동물들도 다 의사소통을 하죠. 그죠? 새들도 뭐 서로 지적이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뭐 구의 음을 내기도 하고, 벌이나 개미 같은 곤충도 아주 복잡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복잡하고 아주 정교한 사회, 군집 생활을 하고, 나름 다 언어가 있어요. 유인원 영장류도 목소리로 어떤 언어를 내고, 그래서 45페이지에 나온 사례는 뭐 녹색 원숭이, 뭐 긴 꼬리 원숭이,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꽤 여러 가지 경계음이라고 하는데요. 꼭 우리가 이제 상징적 언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언어는 언어지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 독수리라는 이런 울음소리와 조심해 사자야, 조심해 뱀이야 이런 거, 그죠? 여기 나오나? 그죠?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다른 애들은 긴 꼬리 원숭이는 뱀을 또 두려워하는데, 조심해 뱀이야. 그러면은 다들 땅바닥 보고서 막 이렇게 해서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3-4가지 정도씩 잘 사용하는 경계음이 있습니다. 경계음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46페이지로 간 거죠. 46페이지로. 우리 사피엔스의 언어는 뭐가 다를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6페이지에, 46페이지 첫째 문단 맨 마지막에, 그죠? 그렇다면, 대체 우리 언어는 무엇이 특별할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래, 바로 그게 앵무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앵무새도 참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데, 흉내도 내고요. 근데 우리 언어는 뭐가 특별할까? 무엇이 특별할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뭐, 관련된 얘기는 다는 못하고요. 차차 할 겁니다.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요. 일단, 오늘은 이제 저희는 이 책을 좀 이렇게 좀 읽어 나가면서 이제 의문점들을 막 잡아내는 거, 그런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대답은 우리 언어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다는 것이다.
유연하다. 이 사실 여러 가지 의미예요. 유연하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연한데요. 우리는 제한된 개수의 소리와 기호를 연결해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무한한 개수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거의 원리는 간단해요. 이게 조합의 수는 말 그대로 뭐 기하급수로 증가하나? 그죠? 우리가 몇 가지가 안 되더라도 이게 조합을 하면, 자음 열 몇 가지를 조합하면은 그 조합은 뭐 엄청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건데, 그거 말고도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이게 이제 재기적인 구성도 되는 거예요. 재기적인 구성. 그러니까 여기서 유연하다는 말의 의미가 너무 넓다는 거, 일단 그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합적으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면서 정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조합의 개수는 뭐 사실상 무한하니까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재기적이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촘스키가 말한 무한 생성 문법인데요. 뭐 다시 말해서 나는 네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생각했다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제 다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부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죠? 이제 그게 또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유연하다는 게. 또는 유연하다는 게 우리가 나무라는 걸 부를 때 우리는 나무라고 부르지만, 그죠? 뭐 영어로는 트리라고 부르고, 근데 그것도 유연한 거예요. 그죠?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나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트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 독일어로 바움, 그죠? 불어로 아흐보크, 이렇게 다양하게, 이것도 유연성이고.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게, 여기 유연성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의미다. 이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폭넓죠. 그런 유연성들을 다 합쳐버리면은 너무나 언어가 유연하고 유연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좀 폭넓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얘기해 놓고요. 그 각각 다 의미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우리 주위 세계에 대한 막대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며 소통할 수 있다. 녹색 원숭이도 동료들에게 조심해 사자야 라고 외칠 수 있지만 현대 여성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오늘 아침 강이 굽어지는 곳 부근에서 한 무리의 들소를 쫓는 사자 한 마리를 보았어. 이어서 그녀는 정확한 위치와 그곳까지 가는 여러 길들까지 묘사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두고 그녀의 무리는 강에 접근해서 사자를 쫓아버리고 들소를 사냥할 것인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확한이란 단어예요. 정확한. 정확성이 아주 향상됐어요. 여기 정확성.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언급할 겁니다. 우리가 그 다른 그 네안데르탈인의 언어라든지 이런 거라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네안데르탈인이 만약에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 언어가 그 어린애들한테 하는 그런 용어, 그런 말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왜 지지 까까 또 우르르 깍꿍 이런 식을 조금 더 복잡하게 되는 것.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게 그 경기인보다는 발전한 거죠. 조심해 사자 이거보다 발전한 거죠. 그죠? 야 지지지지 하면 이제 좀 어떤 행동을 유도하면서 예, 괜찮아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는 상당히 발전한 언어였겠지만은 딱 생각을 해봐도 그 정확성이 좀 떨어지죠. 그죠? 우리가 지지 우르르 깍꿍 이러면 그 정확한 정보 내용에서 그 정보 내용을 전달해서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그 정보 내용의 전달과 그러니까 행동을 지시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행동, 어떤 행동을 정확하게 하라는 지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피엔스의 언어는 그것이 분리가 되면서 정확성을 향상시켰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음악과 언어의 분리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문단에 돼 있는데 언어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 얘기로 가시겠습니다. 그 다음도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요. 두 번째 이론 또한 우리 언어가 진화한 것은 세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으로서였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이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언어가 진화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언어가 진화했느냐, 그죠? 이제 그 언어 진화에 대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론은 조심해 사자야, 사자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 대한 정보, 그죠? 세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언어가 진화했다. 이 맞긴 맞는데
두 번째 이론에서 독특한 점은 그 사회적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 일반에 대한 정보를 소통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정보를 전달하는 그 주 목적으로 언어가 진화했다. 그러니까 사피엔스의 언어는 그러니까 다른 존재의 언어와는 다르게, 하지만 여기서는 전달할 가장 중요한 정보가 사자나 들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다. 이 사회적 정보죠. 사람에 대한 정보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 대한 정보. 사실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진화한 것은 소문을 이야기하고, 이 소문은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죠. 사람에 대한 소문, 그죠? 타인에 대한 소문, 소문을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렇다는 거죠. 소문을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벨이 처음에 전화를 발명했을 때, 아시잖아요. 전화를 발명했을 때, 전화를 발명하고 전화를 만든 사람들은, 야, 이 전화기가, 전화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할 텐데, 이거 벨은 처음엔 잘못 생각했어요. 전화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 걸로 생각했어요. 이게 또 웃겨요. 그러니까, 그때는 콘서트장에 가야만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화기를 연결해가지고 직접 콘서트장에 가지 않아도 음악을 들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황당했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전화 회선을 깔고 이런 회사들은, 이게 어떤 상업용이나, 그죠? 장사, 그리고 거래하거나, 외교, 너는 긴급 연락, 경찰들 이렇게 연락하고 호출하고 이런 용도로 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수요가 넘쳐났는데, 전화 수요의 한 90% 이상은 뭐였냐면 잡담하는 거야. 잡담. 사람들 전화하면서 막 수다 떠는 거야. 수다 떠는 거. 그게 전화 사용 시간에 압도적인 탓을 찾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도 예측이 어긋난 거죠.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실용적인 용도로만 쓸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거 지금 소문을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기 위해서는 하나 붙잡고 계속, 그래서 계속 통화 중인 거고, 저희들은 예전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중전화에서 수다 떨고 앞에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위아래층 이것 때문에 칼부림 나오는데, 그때는 공중전화 앞에서 이거 오래 했다고 막 칼부림 나오고 진짜 그랬잖아요. 그죠? 잠깐만 이러면서 계속 떠드니까 뒤에서 열받아가지고 정말 칼부림도 많이 났죠. 정말 그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시대 정말 빨리 많이 변한 거예요. 근데 전화로 여성 남자들은 이렇게 전화를 들으면 오랫동안 통화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연애할 때는 많이 하죠. 연애할 때도 많이 해요.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모여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전화기를 통해서 이렇게 저는 수다라고 표현하는데 좀 다릅니까, 느낌이? 근데 저는 별로 전화를 쓰다 보면 그래요? 아니에요. 아마 다 근데 비슷한. 이렇게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냥 톡으로 쓰는 게 나을 때가 있고, 어떤 내용은 전화가 낫고, 어떤 내용은 또 얼굴을 봐야 되고, 이게 조금씩 미묘하게 다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전화 잘 안 하는 성향이에요. 저희 가끔씩 이제 집에 있으면서 이제 저도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전화를 걸면 보통 해봤자 한 10대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할 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집사람 전화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전화를 들고 무슨 얘기를 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점점 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어떤 주제도 다시 또 떠오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이야기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전화기를 들고 1시간 반 이렇게 2시간, 심하면 2시간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그냥 나온대요, 이야기가. 그래서 혹시나 그냥 나온다는 대답 말고 다른 대답 혹시 좀 있을까 싶어가지고. 거의 수다는 많은 배설자금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의논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길어져요. 그게 왜
그러니까 두 사람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 있을 경우는 이게 끊기잖아요. 말이 길게 안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되는데 단둘이 있는데 어떤 거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쫙 나오고 이쪽에서 또 쫙 나오고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한 시간씩 가요. 네, 그게 시간이 의외로 빨리 가지게 보통 되더라고요. 둘이 통화할 때는 둘 중에 하나 갑자기 일 생기거나 약속 있거나 그래야 네, 끝나는 맞아요.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 이제 끊자 이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끝나면 이제 또 잠깐 애가 불러요. 맞아. 그냥 그래 다음에 보자 이렇게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또 거. 상대방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마음이 급하긴 한데 또 그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그런 것도 있죠. 예, 예. 막 그러고 있다가 도저히 이제 참을 때까지 참고 이쪽에서 가야 될 시간 되면 나 죄송한데 진짜 가야 근데 너무 미안해요. 근데 그쪽에서 얘기가 예. 끄기가. 네 맞아요. 그런 게 이런 것도 뭐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거 관련이 관련이 되죠. 깊이 있죠. 깊이 연관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언어 사용법에 훨씬 맞는 것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실용적인 그것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보다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뭐 애기 엄마도 뭐 다른 학부모랑 통화할 때가 제일 길어. 뭐 끝도 없어. 그냥 뭐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무슨 얘기야 공부 얘기 나오고 그러면 끝도 없어. 그거는 자 다른 일이 있어야만 끝나는 거야 진짜. 근데 이게 예. 뭐 말도 계속 해야지 뭐 단어도 생각나고 이러는데 오랫동안 그냥 조금 집에 뭐 잠수 타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얘기할 때 단어도 좀 생각이 잘 안 나고 좀 그런 거예요. 자꾸 써야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의사소통 얘기했는데 이 카톡으로 이제 많이 하잖아요. 저는 카톡을 잘 사용을 안 해서 원래. 그런데 그것도 이제 참 문제가 있어요. 그 카톡은 문자 언어거든요. 문자 기본적으로 문자 텍스트. 근데 문자는 우리가 진화한 본성이 없던 거예요. 이게 생긴 지가 맨 처음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그 소리로만 적어야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항상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야. 애들 공부시킬 때 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청각 피질이 돌아가요. 청각 피질이. 왜냐면 이거 소리 내서 읽잖아요. 속으로. 그죠? 뒷담화 나게 되는데 소리 내서 속으로 소리 낸다고. 그러니까 피질이 청각 피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기억이 잘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보면은 눈으로만 똑바로 봐서 시각 피질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물론 시각 피질도 작동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청각 피질인 거죠. 언어기 때문에. 문자는 우리가 진화한 적이 없으니까. 문자만 따로 보는 그 뇌는 진화한 적이 없으니까. 선생님 근데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다른 어떤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이렇게 사진기 찍듯이 보고 기억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청각적으로 듣는 거가 더 잘하는 아이가 있다고. 그렇긴 한데 이 글자를 읽을 때는 속으로 소리 낼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읽는 거. 그러니까 이게 딱 이미지를 캐치하는 게 말고, 그러니까 이거 이미지를 캐치하지 않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론 또한 이렇게 소리를 안 내고 읽어도 속으로 소리가 나요.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니까 속으로. 속독 부분 있는 아이들 이 전체를 이렇게 그냥 캡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들이 탁탁탁 청각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그러니까 단어가 청각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화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언어는 다 음성 언어로 진화했지. 우리 언어 자체가 말로만 소리로만 연상되고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요. 이 뇌가 뭐 이거 아무리 읽어도 뭐 그렇잖아요. 소리 없이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 속으로 내는 소리 없이 이걸 읽을 수가 있나?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숫자를 되게 긴 숫자를 기억을 잘한대요. 전화번호 뭐 010 뭐 그런 거. 우리 다 한음절이니까 딱 다 기억이 속으로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 뭐 010이라고 그래도 뭐 010, 그러니까 일단 음절이 기니까 그렇죠. 이게 많은 자릿수를 기억을 못하는 그러니까 숫자 읽는 게 우리말이 아주 숫자 읽기는 좋아요. 음성적으로. 영어 이런 거는 숫자 읽는 게 아주 불편해요. 그죠? 굉장히 긴자리까지 영어, 불어 이런 건 숫자 읽기 아주 좋아요. 이게 읽기가. 그죠? 소리 내서 읽는 게. 우리말은 숫자 읽기 참 편한 거예요. 그냥 010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나 보다. 그러니까 기억을 읽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죠? 소리 없이 속으로 나는 소리 없이는 글을 읽을 수가 없다니까요. 히랍이나 라틴에서 그 숫자 사용하는 거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복잡하죠. 우리처럼 그렇게 쓰는 거 보면 십자리는 또 새로 표시해야 그럼요.
그럴 테니까요. 맞아요. 보도 사람들도 그러면 이렇게 음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읽듯이 읽는 그렇겠죠. 근데 너무 그렇죠. 음절이 길다니까요. 길어요. 길니까 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덜 기억하는 거예요. 숫자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딱딱 한 음절씩 그냥 0, 1, 0, 1, 3, 4 이렇게 딱딱해서 딱딱딱해서 숫자 하고 수학도 잘하는데 그건 한문도 좀 그렇죠. 중국 사람들도 좀 그래서 아마 좀 뭐 수학을 잘한다 이런 말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한다기보다는 좀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기억 궁금하다. 네. 인도 숫자. 인도 인도 숫자. 사람들도 두 자리 숫자 너무 인도도 수학 잘하죠. 우리 지금 쓰는 숫자 자체가 인도 쪽에 인도에서 원래 온 거죠.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원래 인도 숫자인데. 5자리 하나씩인데.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네요, 진짜.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그 책을 소리내서 읽어라. 그 충분히 의미 있는 아주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눈으로만 앞만 봐도 그 어차피 소리를 내는 건데 아예 그 근육까지 같이 사용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애들 다 컸잖아요. 근데 애들 왜 공부할 때 써가지고 뭐 이렇게 깜지 옛날에 준비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쓰는 게 별로 안 좋은 공부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쓰는 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운동을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쓰던 뭐 소리를 내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뇌의 물리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 기억한다는 게 뇌의 물리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물리 구조가 바뀌려면은 결국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뭐 발음을 하고 손으로 쓰고 그러니까 뭐든지 기억을 하는 거지. 이게 그 몸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근데 왜냐면 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소리에서 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그러니까 막 떠들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외국은 뭐 그렇게 막 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근데 그것도 물론 몇몇 자유로운 그런 데서 그렇지. 그러니까, 깜지 그거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것도 있을 거예요. 예.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평가하는 사람, 평가자의 입장을 반영한 거로 할 수도 있어요. 손으로 쓰고. 그걸로 읽고와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공부한다고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맞네요. 그죠? 평가하는 사람 입장을 위주로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는 연습을 시켰던 거죠. 안 하는 거보다 나을 거예요. 그렇죠. 깜지를 쓰면서도 어쨌든 속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언어가 얘기할 게 참 많아요. 내용이 정말 그거 말고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가 좀 나와버렸는데 문자 언어,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는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게 있고, 그죠? 어떤 거는 그냥 전화 정도, 아니면 어떤 거는 그냥 카톡 이런 정도, 그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미묘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 의미에서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보면은, 그게 그런 데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문화현상에 대한 관찰이니까요. 오늘날에, 왜냐면 이게 카톡은 최근에 나온 그런 의사소통 형태니까, 카톡 메시지 이런 거는요. 그죠? 세대에 따라서 활용하는 방법도 완전 달라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랑 저랑은 카톡으로 주로 대화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전화는 딴 걸 못 하잖아요. 뭐를 못해요? 다른 거 멀티를 할 수 있는 게 톡인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톡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게 이제, 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전화해버렸는데, 그냥 바로 근데, 인식도 좀 보내고 계속 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단답형이 잊어버리는 문장이 사람이 길어지면 또 이상하게 오해하고. 그리고 간단한 것들이야. 간단한 사무적인 처리들이야. 카톡으로 이렇게 했냐, 안 했냐, 이런 건 되지만은, 이제 카톡이나 아이들 경우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거로 주로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이 감정의 문제예요, 사실. 감정이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카톡이나 문자에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글을 쓰고 이런 사람이니까 저는 이거 하나 써도 뭐 한 5-5줄 쓰는데도 1시간 갈 때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거치고 근데 그건 상대방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감정까지 고려하니까. 근데 문자에는 기본적으로 감정이 담겨 있지가 않아요. 이 문자 언어에는. 그렇죠. 이 감정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어떻게 했냐 했더니
응, 됐어? 이렇게 왔는데, 이게, 됐어가, 이게. 됐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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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감정이 실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받는 사람은 이 두뇌를 돌려야 돼요. 돌려가지고, 이게 지금, 얘가 됐다는 게, 이게 좋아서 됐다는 건지, 싫다고 됐다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은, 그죠? 오버액션 토끼. 그래서 오버액션 토끼 나온 거야. 그냥도 안 되고, 오버액션 할 때, 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래도 살짝 애매하지, 근데. 오버액션. 헛다 그래도 이게, 또. 저는 그 뉘앙스나 행간을 표현하는 방법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죠? 발달을 하고 있죠. 발달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음성 언어나 직접 대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만큼, 그, 감정의 앙금이라 그러나? 그죠? 완전히 소통이 될 수 있는 상당한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걸 보내고 했을 때, 대충 이런 건가? 하지만 어쨌든 그 감정의 앙금, 완전히 해결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가 어려운 거죠. 뇌가 더 많이 돌아가고 피곤한 거예요. 오히려 피곤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문자 언어 소통이, 텍스트 언어 소통이. 이제 저희가 좀 과도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예. 이따가 이거를 이제 예. 그렇죠. 세대인데 지금 세대는 처음부터 이 문자 언어에 너무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받는 사람에 대한 감정을 저희만큼 이렇게 보내면 기분 나쁘겠다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분 애들은 아예 전화기가 무음이에요. 네. 그죠. 네. 아예 무음이고 카톡도 안 해요. 걔는 그냥 서로 전화번호 교환도 안 하고 그냥 뭐 인스타나 그런 SNS 아이디만 서로 교환. 그래서 거기다 올리고, 그래서 올리도 뭐 댓글 달고. 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걱정되죠. 그러면 말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특히 감정적인 소통이 부족. 근데 우리는 타고난 게 감정의 존재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말씀 잘하셨는데 그렇게 그죠? 자기 상대편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해버리고 만다는. 그냥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주문 애들이 보면 이렇게 이모티콘 하나 뭐 우리는 그냥 늘상 이게 걔는 이모티콘 안 써요. 아니 그러니까 뒤에 이모티콘 말고도 그 문자 형식 뭐 우유 아니면 크크 이런 거 있잖아. 보내는 것도 걔네들한테 그것도 우리가 그런 거 쓰면 진짜 너무 안 그래요? 우리가 왜 이거 썼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를 왜 썼어라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냥 가볍게 썼는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거를 왜 그런 쓰냐라고 감정 표현에 묻더라고. 대한 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하고 그런 거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경우. 5살, 3살 요 차이도 많이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죠. 점점 많이 우리가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너무 빠르구나. 근데 그거는 분명히 나이 든 사람이 살기 힘든다는 걸 넘어서 심각한 문제긴 해요.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우리가 유전자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면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폭발적인 그 휘발성이 있는 거라니까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자기중심적인 그런 그 돌발적인 사건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감정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자기 위주로 전달되면 참 그게. 근데 그게 지금 큰 틀의 흐름이잖아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그런 식으로 가는 일부러 그런 게 거라면 아니라 다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그렇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 나는 또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우리들 세대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 아마 많이 그 하죠. 안에도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전 세대들이 포착 못하는 효율성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죠? 그렇긴 하죠. 걔네가 보기엔 저희가 이상한 거. 그렇죠. 괜히 미련을 가지고 연연하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네. 진짜 이 신인류가 만들어지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자는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인 거예요. 그게 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밸런스가 부조화. 부조화 일으키면은 큰 어떤 그 가다가 타격이 올 정말 수가 안 있죠. 좋아져서 다시 우리 세대들 그런 방향으로 들어가시나 공부로 세트로. 다 이렇게 그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경험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니라고. 그냥 엄마 아빠가 이래서 이랬구나.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 텍스트 중심 의사소통이 하다못해 그 인스타 댓글을 달아 어쨌든 텍스트잖아요. 텍스트. 그죠? 텍스트 문자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 그 어떤 소통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소통, 그 감정 소통, 특히 감정 소통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감정이 무슨 의미인지는 또 앞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다시 또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좀 이제 하시면서 해야지 재밌죠. 그래서 46페이지 밑에서 이제 둘째 줄 보시면,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진화한 것은 소문을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호모사피엔스는 무엇보다 사회적 동물이다. 이거 이제 사회적 뇌 이런 얘기 잔뜩 했습니다. 그죠? 47페이지로 가셔서 사회적 협력은 우리 생존과 번식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개별 남성이나 여성이 사자와 들새의 위치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러니까 자연세계에 대한 정보죠. 그죠? 자연세계 정보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보다는 무리 내의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가 누구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지, 누가 정직하고 누가 속이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죠? 무리 내에서의 사회적 생활을 위해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사람들 사이에서 수시로 변화가는 관계를 저장하고 추적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50명으로 구성된 무리에는 1225개의 1대1 관계. 그러니까 1대1 관계만 해도 1225개. 그죠? 누구와 누구는 형제 관계, 누구와 누구는 뭐 사촌, 누구와 누구는 서로 어제 싸웠고 뭐 이런 거. 그죠? 적대적이고. 그것만 해도 엄청나고 복잡한 사회적 조합, 그죠? 어떤 얘들은 한 묶음, 요렇게 이런 거, 하나의 가족, 패밀리, 그런 거 정말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게 150명이 되면 뭐 1만 개도 넘어가니까요. 우리 뇌가 이렇게 커진 이유가, 그죠? 거기에 따라 그랬죠.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추적하고 또 그것이 계속 변화하니까 우리 특히 심피질이 이렇게 커진 것이다. 라는 게 사회적, 뇌 가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유인원은 이런 사회적 정보에 예리한 관심을 나타내지만, 그래서 유인원들은 그만큼 뇌가 큰 거예요. 그죠? 침팬지만 해도 뭐 400cc가 넘어가고 큰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효율적으로 소문을 공유할 수단이 부족하다. 네안데르탈인과 원시 호모사피엔스 역시 소문을 공유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언어가 이제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뒷담화 이제 가십이에요. 가십. 뒷담화는 악의적인 능력을 오늘날 보통 얘기하지만, 그죠? 근데 많은 숫자가 모여 협동을 하려면 사실상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 사피엔스가 약 7만 년 전에 획득한 능력은 이들로 하여금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수다를 떨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있으면 작은 무리는 더 큰 무리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믿을 만해 라고 말하면 이제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는 사피엔스가 더욱 긴밀하고 복잡한 협력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뒷담화 이론은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언어가 이거를 위해서 진화했다라고 하면은, 야, 설마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무수히 많다. 본성이잖아요. 말씀드리고, 우리 그 사회적 뇌가 그래. 심지어 오늘날의 의사소통의 대다수가 남 얘기잖아요, 남 얘기. 그러니까 연예인 얘기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약간 없으니까 공통적으로 서로 아는 사람, 연예인, 약해, 어떻더라, 뭐 했더라, 이게 계속 해되는 거예요, 연예인 얘기를.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랑 대화가 안 돼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따당하고 대화를 못 연결시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지나가졌다가 이상을 해야 되는데 본인 얘기만 하고 본인 얘기만 하면 나는 관심이 없는 재미가 없는데 맞아요. 본인 얘기만 하는 사람 있지. 덜 지나는 거야? 덜 지나된 건가 봐요. 사회화가 덜 된 건가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깔려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인을 자꾸 확인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마. 그죠? 그것도 사회적 의식인데요. 요거 마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 의사소통 대화서가 남 얘기다. 그래서 이메일이든 전화든 신문 칼럼이든 마찬가지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우리 언어가 바로 이런 목적으로 진화한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그죠? 남 얘기하는 것.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 이게 남 얘기하는 거. 근데 요거, 여기 얘기할 게 참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나온 김에 일단 앞에 요거는 계속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려온 잖아요. 이제 우리의 뇌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커졌느냐, 결국 그 얘기인데, 우리가 뭐 사자를 사냥하고 맘모스를 사냥하고 이런 그 자연적인 지식 또 도구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커진 게 아니라 이 사회적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 커진 것이다. 이제 그게 사회적 뇌 가설입니다. 그죠? 사회적 지능 가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고고학에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고고학적 증거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살아남아서 오늘날에 이어진 거니까. 그죠? 과거에 뭐 유고를 발굴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그 과거를 알 수 있는 거지. 과거로부터 내려온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고고학 증거는 우리 자신이고, 그럼 당연히 오늘날 우리 뇌의 신피질은 무엇을 하나 바쁠까? 이건 뭐, 지금 우리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마음을 쓰는지 조금만 돌이켜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잘 알기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나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고, 이제, 압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의식을 못하지. 그죠? 하지만,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뇌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보 처리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다 사회적, 이 사회라는 말이 이제 타인과 관련된, 그죠? 또는 그 인간과 관련된, 그런 정보 처리가 거의 대부분이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타인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타인 또는 타인과 연관된 자기 자신. 그래서요, 이제 이거 이대열 선생님 이제 그 뇌과학자가 쓰신 글에서 인용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현대 뇌 생활은 현대뿐만 아니라 그죠? 이건 일단 현재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거의 전부가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보낼 때 이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렇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제 그 사람과 어떤 상호작용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 생각이 어떤가 추측하고 하겠지. 하지만 모르는 사람하고 있어도 그래요. 우리 복잡한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 속에 섞여 있어도 이 사람 언제 일어나나, 백의사자리 언제 일어나나, 근데 다 애매하게 특히 누구 일어나면은 이 사람이 앉을까, 내가 앉을까, 이런 생각하고, 또는 뭐, 그죠? 이상한 소리 나면은, 뭐 피해가고, 이게 또 이렇게 앞에 누가 다가올 때, 모르는 사람이 다가올 때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피하는 것도 다 사회적인 그 생각이에요. 내가 이쪽으로 갈까, 저 사람이 저쪽으로 갈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죠? 이게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속에 섞여 있어도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회적 의사결정인 겁니다. 사회적 의사결정. 그죠? 그래서, 혼자서 시간을 보낼 때도, 혼자서 시간을 보낼 때도 그 대부분은 사회적인 활동에 사용한다는 거, 우리 머리가.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이메일, 뭐 카톡, 그죠? 이런 거를 읽고 쓰는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그죠? 왜냐면은 수신자의 마음을 심사숙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아이들이 뭐 사소하게 보낸다고 해도 그래도 그 생각하는 거지. 상대편을 염두에 두고서 야, 뭐 하지 마, 뭐 해, 뭐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어쨌든 다 사회적인 정보 처리입니다. 그거 자체가. 그다음에 책이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엄격하게 보지 않아도 사회적 활동에 속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책을 보는 것도 남이 쓴 책, 남이 전해주는 사회적 정보예요. 그죠? 작곡가나 작사가나 뭐 저자나 가수가 전하는 감정 또는 어떤 그런 정보,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다 그 사회적인 내용이에요. 남들의 어떤, 그죠? 여기 쓴 것처럼 그 문자, 영상 또는 소리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하는 생각이라든지 그 행동이라든지 그 감정에 관한 그런 정보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아무리 혼자 유튜브를 본다 그래도 다 사회적인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요. 그래서 심지어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모두 차단하더라도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대부분이 다 과거에 있었던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일들을 재평가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지?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은데 막 이게 별의별 생각. 그것도 했다 안 했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사회적 정보 처리입니다. 혼자 있으면 더 그래요. 혼자 있으면은. 원래 혼자 있으면 더 미치겠는 게 그거야. 다른 사람 생각이 난다는 거 봐.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가 이게 영화에 그럼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혼자서. 그럼 보면 나와. 그때 왜 자기 아버지가 배 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 아버지 생각나고 제 아버지 살아계실까? 그때 그 선원들 다 죽었는데 정말 죽은 걸까? 또 살아있는 사람 없을까? 그래서 결국엔 사회적 정보 처리에 혼자 있을 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즉, 우리는 혼자 있을 때조차도 압도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더 사회적인 존재에 혼자 있으면 더 사회적인 정보 처리가 막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인간이 아니고 그냥 그 동물에 불과하지. 그 로빈슨 크루소를 발견했는데 얘가 그냥 뭐 이러고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으면 이거 그냥 동물이 돼버린 거지. 인간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뇌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딱 보면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사회적 정보 처리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학 그 연구에서 발견된 건데요. 처음에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뇌 신경망도 문자 그대로 쉬고 있을까?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할 때 뭘 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 PET라는 이런 거, 뭐 그 MRI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 들어 앉아가지고 이제 피실험자에게 어떤 인지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죠? 뭐 그래서 문제를 막 풀면은 이제 뇌의 어느 부위가 작동하느냐, 막 그런 거를 관찰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제 이 피실험자가 계속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과제 몇 개 수행하고, 잠시 쉬세요. 뭐 1분 쉬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만 누워가지고 가만히 쉴 겁니다. 근데 그 가만히 쉬는 시간, 그죠? 가만히 쉬는 시간을 가지는데 오히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실험 과제를 수행할 보다 뇌가 더 활발하게 활성화하는데 막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연구자들이. 야,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뇌가 이렇게 막 돌아가느냐? 해서 봤더니 그 뇌가 처리하는 게 그 특정한 과제, 그러니까 어떤 뭐 수학 문제를 풀거나 뭐 어떤 퍼즐을 풀거나 그런 거를 하지 않을 때 뇌는 그러니까 기본 신경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디폴트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과제들을 수행하지 않을 때 이 신경망이 기본 값으로 켜져 있다. 우리 그 뇌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뭐냐? 사회인지, 이 사회적 정보 처리라는 거예요. 아까 그 로빈슨 크루소 똑같아요. 로빈슨 크루소 혼자 있을 때 뭐 그냥 과거, 관계 생각하고 옛날 사람들 생각하고 하는 거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할 때 우리는 결국 사회적 정보 처리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 아니면 또는 자기 자신, 그죠? 나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생각되고 있는가, 그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거를 처리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가할 때 우리 신경망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반사작용처럼 그냥 그걸 떠올리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타인들에 대한 생각, 자신에 대한 생각, 결국 사회적 정보 처리를 한다는 거죠. 우리 뇌가 기본적으로. 또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혼자 지내는 것을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사람들을 꾸준히 집단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그죠? 이게 이 프로그램의 본질은 나 혼자 산다일까요? 뭉쳐서 논다일까요? 나 혼자 산다면 혼자 사는 것만 나와야지. 근데 그렇지 않죠? 맨날 뭉쳐서 놀잖아요, 그죠? 뭉쳐 놀아야 재밌지, 그죠? 혼자 사는 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말 가끔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혼자 있으면 혼자 할수록 자꾸 기분이 나빠지고 안 좋은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 있으면 혼자 할수록 기분이 좋아진다. 야, 혼자 있네. 기분이 점점 좋아지면 해피해지면은 우리는 멸종했겠죠. 그죠? 그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혼자 할수록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지는 것 자체는 그거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 뭐 이런 걸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하도록 해야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울증 뭐 이런 병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뇌라는 게 사회적 연결되는 느낌이 없으면은 엄청 괴로워해요. 사회적 연결 이거. 그래서 우리 뇌는 사회적 거부, 단절, 고립의 고통을 신체적 고통보다 더 심한 것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왕따, 악플 저런 건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고 맞아요. 그게 그 당하면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너무나 괴로운 거지. 그 사회적 연결에 문제가 생기고 끊어졌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프로그램만 봐도 당장 이게 혼자 살 수 없고 꾸준히 어떤 집단으로 모여서 좀 뭉쳐서 연결을 원하는 그런 본성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는 그 뒷 얘기 나오는구나. 네. 자, 일단 거기까지 하도록 하시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이제 우리 앞으로 나올 얘기 중에서 더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그런 얘기고요. 우리 뇌가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발 하라리한테 여기 책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입니다. 아까 47페이지에 뒷담화 이론은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뒷담화를 우리가 이렇게 남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그죠? 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뒷담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왔다 갔다 소통하는 그 핵심적인 정보 내용은 뭘까요? 어떤 성격일까요? 물론 사회적 정보인데 남에 대한, 그래서 타인에 대한 정보, 타인의 뭐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정보 등등 한마디로 사회적 정보인데 그 사회적 정보는 어떤 성격일까? 그게 이제 제 이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어떤 성격일까요? 그런 사회적 정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악의적인 뒷담화에 대한 거 아니면 이게 무엇이든 간에 악의적이든 뭐든 간에 난 이제 남들 얘기 하잖아요. 남 얘기를 막 하는데 사회에서의 그러니까 예. 이 나랑 포지션?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 사람과의 결속을 좀 더 단단하게 그러니까 공동의 그런 공동의 주제를 쉐어하면서 공동의 평가 그런 거를 하면서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닐까. 저는 그 얘기는 맞는 거죠. 네. 내 포지션이라는 거. 사회적인 지도가 그려져. 예를 들면 50명이 있으면 50명의 예, 예. 지도가 몇 번째인가. 그거를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그런 가는 거. 거죠. 예. 왜 이렇게 뭐 근데 제 이제 질문 듣는 그게 아니었는데, 야, 이거 맞아, 이거 맞는데, 이 뒤를 안 읽어보셨구나. 뒤랑 연관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럼 책에 나온 잘했지 뭐. 책에 나온 모범답안 얘기하는 건가요? 조심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뒤에 이제 유발 하라리가 중요하게 내세운 그것하고 연관된 말씀 드리는 건데,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정보잖아요. 네. 그지? 저 사람 어떻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인데, 그 정보의 성격이 뭐냐? 이제 48페이지에 있어요, 내 그거. 편인가 아닌가. 내 편인가 아닌가? 아니, 그것도 아니,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한데, 유발 하라리 이제 이론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요. 48페이지. 물론 이제 48페이지 가시겠습니다만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인데 심해. 그러니까 뭐 연예인에 대한 정보예요. 야, 연예인 걔가 뭐 했다고? 야, 걔 뭐 왜 그러냐? 뭐 이런 그런 정보인데요. 그죠? 또는 우리 아는 사람, 야, 뭐 걔 뭐 어디서 무슨 일 저질렀어? 걔 그 왜 그래? 막 이제 이런 그런 얘기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정보인데,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정보, 사회적 정보인데, 어떤 성격의 정보냐? 라고 했을 때, 48페이지에, 거기 그런 말 나오지 않아요? 왜 이제 48페이지 뭐 한가운데, 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 이게 아주 이제 이번 하나의 중요한, 이론 중에 중요한 얘기잖아요.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막 뒷담화를 이제 까는데요, 한마디로. 그 정보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정보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이게 다른 존재들과 사피엔스가 갈라진 이유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 성격, 눈에 안 보이잖아요. 또는 그 사람의 과거. 우리가 눈에 본 적 없죠, 과거는. 야, 걔 옛날에 뭐 했던 애야. 야, 걔 원래 뭐 출신이 뭐였어? 뭐 했었어? 그래? 근데 그 사실 눈에 확인되지 않는 건데, 어쨌든, 진실은 아니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그 다음에 어떤 능력. 야, 걔 뭐 잘해? 걔 뭘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긴 정보인데, 그 사람의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외모도 뭐 얘기하겠지. 뭐, 키가 어떻고. 근데 그것보다는 보통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니까, 서로 알고 있는 공통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중에서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여기 제가 썼습니다. 그죠? 육신의 눈, 육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그게 이제 바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 어떤 허구적인 것, 이런. 거짓말을 할수 있는 뭐, 거짓말까지도 연결도 될 수 있죠. 연결도 되겠죠. 어쨌든, 그런 면에서. 근데 어쨌든. 그냥 대부분의 뭐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뭐 종교나 철학이나 이제 그렇게 넘어가죠. 그렇게 넘어가고, 그게 넘어가요. 아니, 뭔가를 꾸며낼 수 있다는 거, 새로운 거를 뭐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없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도 있고, 게다가 사실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그 존재 하나예요. 어떤 성격? 성격, 성향?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별로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고정된 실체로 존재한다고 하긴 참 애매하잖아요. 어떤 성격, 성향이라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애를 낳으면. 그게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사피엔스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피엔스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그러니까 MBTI 이런 거. 그 얘기 이제 나오죠. MBTI 이런 얘기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일단 포인트를 이제 계속 그 얘기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생각해 보실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남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직접 눈으로는 확인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그 신뢰성이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얼굴 보고는 모른다는 거지. 근데 그걸 우리 보통 전달이잖아요.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그 사람 옛날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야. 그 괜찮아.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고 그 사람을 또 믿는 거지. 그러니까 사기 네. 당하지. 그렇죠. 그게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눈. 근데 그거를 제가 육신의 눈과 대비시켜서 마음의 눈이라고. 그게 실제로 진화했어요, 우리가. 그거 쭉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얘기 나올 겁니다. 근데 유발 할애는 지금 그걸 뺐어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잘 그쪽으로 연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쪽까지는. 네. 어쨌든 결론은 맞긴 맞아요. 그래서 지금 결론이 왜 유발 할애가 그거잖아요. 인지혁명 결과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구를 믿게 되었다. 근데 왜 갑자기 허구를 믿게 됐냐 이거야. 그죠? 우리가 그냥 살다가 이런 거, 사자, 뭐 식물 믿다가 갑자기 왜 존재하지 않는 뭐 유니콘, 뭐 신, 이런 걸 갑자기 왜 믿게 됐느냐? 그게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이런 데서 온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보이지 않는 걸 자꾸 추측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진짜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됐다는 거지. 어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뭐 악마성, 신뢰성, 뭐 뭐 이런 게 막 다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게 뭔가 있는 것처럼,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하는 사고가 이제 뭐 하늘에도 적용해가지고 저 하늘에도 그런 의도를 가진 실체가 있어 신이 막 있고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무에는 나무 신령이 정령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제 추정이고 제 얘기고 기본적으로 그렇게도 진화했어요. 우리 뇌 자체가. 그 얘기는 또 차차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포인트예요. 지금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말해서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타인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보다는 직접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그죠? 신뢰성, 뭐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과거사, 뭐 등등 이런 거. 또는 뭐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회적 관계도 눈에 안 보여요. 관계. 이거 중요해.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야, 걔 누구 아들이야. 누구 뭐 그 뒤에 뭐 검찰총장 아들이야. 근데 그냥 그 사람만 있으면은 안 보이잖아요. 관계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주된 가십의 대상이잖아요. 야, 걔 뒤에 배경이 뭐 있어, 백 있어, 뭐 뒤에서 봐주고 있어,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 그러니까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가 진짜 있는 것처럼 믿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것처럼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전달할 수 있게 된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그쵸, 그 말씀 잘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얘기하기 나름이죠. 사실이나 정보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관계 같은 경우는 있겠죠. 뭐 부자 관계 이런 거 이제 있긴 있겠죠. 그런 거는. 근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닌 것도 있어요. 애매한 것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모호하게 존재한다고 보기엔 참 모호한 것도 있는 거죠. 그런 거겠죠. 뭐 그 경계가 명확하면 명확하면 뭐 오히려 안 되죠. 그렇죠. 오히려 명확하지 않겠죠. 그 경계가. 신이 만약에 진짜 명확하게 없는 거라면 종교가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애매한. 말씀하신 거는 센스로 이 6가지 감각기관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말로 전달하게 된다. 그걸 생각하고 전달하시게 됐다. 주로 그걸 전달하는 용도다.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전달하는 용도가 주된 용도다라는 게 그 귀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을 읽어보시면 이제 쉽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한 가지 요것도 오늘 이제 그게 결국 비용의 문제예요. 비용. 그러니까 진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비용. 이게 그리고 또한 위험을 회피해야 되거든요. 이거 중요해요. 위험이라는 게 비용 다는 거거든요. 사실 비용 문제에 연관돼요. 그래서 먼저 일반적인 얘기 하나 해보시면요. 아까 우리의 뇌는 사회적인 정보 처리하려고 정말 정신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 사회적 정보 처리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얘기 나왔었죠. 우리 뇌의 무게가 한 1.35kg. 그러니까 전체 몸무게의 한 2% 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20%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 즉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 뇌에 대해서 그죠? 뇌가. 근데 그렇게 왜 이렇게 많이 지불하느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우리가 육신의 눈은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제가 쓰는 책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근데요. 이게 그러니까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쯤에 어쨌든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게 특수 능력이에요. 우리 뇌.
뇌가 특수 능력. 그게 뭐냐? 얼굴 인식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얼굴을 탁탁 알아보잖아요. 딱 보면은 저 사람 김길동, 뭐 홍길동, 뭐 연예인도 연예인 누구, 뭐 전지현 탁탁 쉽게 알아보는데 이게 쉽게 알아본다는 게 이게 엄청난 특수 능력이라는 거예요. 특수 능력. 정말 특수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반드시 전제돼야 할 능력이 뭘까?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이 뭘까라 그랬을 때, 아니,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거죠. 그죠? 저기 홍길동, 김길동, 저 나쁜 인간, 이쪽은 괜찮은 인간. 이거 그거 알아봐야 돼. 근데 얼굴로 그 식별. 그래서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죠. 타인을 아이덴티파이. 이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나를 속였던 그 사람을 오늘 알아보지 못한다면, 내가 운반하는 유전자는 생존과 번식이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겠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따라서 인간에게는 이에 해당하는 적응, 그죠? 진화한 적응, 얼굴 인식 능력이 정말 고도로 발달했다는 거예요. 고도로.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특화된 모듈이 우리 뇌에 발달했는데, 진화했는데, 요거 이제 개미하고 비교해보시면 이걸 알 수 있어요. 개미. 그러니까 개미도 뚜렷하게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정교해요. 개미들도 정교하게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떤 페로몬을 남기면, 이거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구나, 아니면 이쪽에서 따라오라는 거구나. 그거에 의해서 먹이를 모으고 시체를 치우고, 이 아주 정교한, 그래서, 개미가 말 그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그죠? 외계인이 보면은 지구는 개미 행성처럼 보일 거다. 아주 번성한 동물인데, 그 정도로 번성했는데, 문제는, 이 개미가 그 사회적 상호작용, 그렇게 해서 신호를 주고받고 할 때, 다른 개미 하나하나를 아이덴티파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건 김개미, 박개미, 홍개미,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가끔. 야, 우리 인간은 못 알아보지? 이게 그 개미인지 저 개미인지 못 알아보지만, 자기들끼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합니다. 가끔, 그죠? 야, 개미들끼리는 지들끼리 알아볼 거야. 이게 김개미, 박개미, 또는 저 밖에 까치들은 뭐 김까치, 박까치 이렇게 알아볼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의 신경계는 그 정도로 정보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개미 이 두뇌의 뉴런이 뭐 10만 개밖에 안 되니까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응? 우리는 뭐 1천억 개가 되는데 개미는 뭐 10만 개밖에 안 되고 10만 개 그 뇌로는 그 하나하나의 개미들을 식별할 수도 없고 또 식별하는 특징이 발달하지도 않았어요. 그 얼굴이 우리 인간은 다르잖아요. 이제 그 얼굴이 또 진화하고 또 연관됩니다. 이렇게 다른 얼굴이 다른 존재는 또 인간밖에 없어요. 침팬지도 그걸 아이덴티파이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좀 많이 다르지 않거든요, 인간처럼.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나 다른 동물들은 자기들끼리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알아볼 필요가 없거든. 이 쓸데없는 비용을 들이는 거예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만난 개미가 어제 만났던 그 개미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는 그저 앞서간 개미가 남겨놓은 페로몬 신호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만인 거지. 그러면 정교하게 사회 구조가 돌아가는 뿐인 거지 그 개미인지 박개미인지 김개미인지 하나하나를 아이덴티파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신경계가 진화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알아본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개미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알아봐야 된다는 거야. 인간의 공동생활에서는, 그죠? 이 김길동, 홍길동, 박길동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얼굴 인식 능력인 거죠. 얼굴 인식 능력. 그래서 특수한 능력이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얼굴 인식, 목소리 인식 등 그 특화된 능력이 그런 뇌 부위가 고도로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놈 목소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그죠? 그 목소리, 그 사람만의 특유한 목소리, 그죠? 그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지. 또는 뭐 걸음걸이도 멀리서 보면 야, 저 누구나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정말 그 특수 능력이에요. 그걸 딱 알아본다는 게.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보고 그 사이에 만난 적이 없는 인물이라도 우리는 한 번 척 보면 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초등학교 동창 얼굴 변했지만 또 상당히 또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또 그리고 이 능력의 뛰어난 점은 이 마스크를 써도 꽤 좀 알아봐요, 꽤. 엘리베이터에서 알아봤잖아. 네, 엄청난 거예요, 이것도. 했는데 네. 목소리 듣고 100%인 거야, 이거. 그러니까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뭐 아세요? 이분?
목소리 특이하긴 한데, 그러니까 예전에 과학처럼 공부했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우리 학교 자연대 나와가지고 이 사람도 그래서 대학원 시절에 뭐 대학원 수업은 뭐 자유롭게 들으니까요. 그 과학자랑 협동 과정에서 수업 한 몇 번 같이 들었는데, 뭐 저는 그 정도로 아는 사이에 그냥 수업 같이 듣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아는 사이인데. 과학연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갔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이러다가 뭐 석사 마치고 또 박사 과정도 다니다가 유학을 갔다. 미국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갔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그냥 나중에 들었는데. 영국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 월드컵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TV에서 해설자 목소리가 나오는데, 근데 해설자는 안 나오잖아. 얼굴은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는데 딱 듣는데 이거 누구 목소리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같이 난 것도 아닌데 이거 누구 목소리인데 이거 왜 여기서 나오지?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정말 그 능력이 특화된 능력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그 특정한 사람임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얼굴, 목소리, 걸음걸이 등을 통해 타인을 아이덴티파이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진화하였고, 그것을 전달하는 특화된 뇌 부위가 발달했어요. 따로 이렇게 우리 이 뇌 아래에서 찍은 건데, 바닥 쪽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방추위랑이라고 이렇게 그 특수 영역. 그래서 저게 손상당하면 사람 얼굴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사람인 건 알아보는데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게 손상당하면. 네, 안면인식 장애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부분 손상 안면인식 장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일종의 컴퓨터 부품으로 비유하면 쉽겠습니다. 컴퓨터 부품 중에서 아주 성능 좋은 그래픽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얼굴을 인식을 전담하는. 또는 이제 우리 아까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능 좋은 사운드 카드. 타인의 목소리 인식을 전담하는 그런 그 모듈들이 막 장착되면서 뇌가 커졌다는 거예요. 뇌가 커지는 게. 그래서 우리가 왜 아이들 게임할 때 게임의 플레이를 위해서 요구되는 시스템의 그래픽 사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성능 좋은 그래픽 카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그 영화 같은 그래픽을 이런 거 게임 돌리려면은 이게 GPU 그래픽 카드 엄청 비싼 거 달아야 돼요. 몇십만 원짜리 막 달고. 그러니까 근데 가격도 비싼데 이게 또 에너지도 엄청 잡아먹어요. 이 그래픽 처리하는 게. 그죠? 그래픽 처리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이너들 쓰는 컴퓨터는 다르잖아요. 다 이거라고. 이 그래픽 카드가 엄청 막 100만 원, 200만 원. 그죠? 이게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지. 그게 포인트예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수십 명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는 내 친구의 얼굴을 딱 보고서 저 내 친구 그죠? 그 얼굴 다 다른데 딱 알아본다는 거야. 근데 이건 누구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뭐 그거 당연한 거지. 쉽게 한다고 해서 단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해 보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큰 기중기는 쉽게 물건을 쑥 들어올리겠죠. 그럼 왜 그래? 이를 위해 투여되는 설비, 그죠? 이 설비를 갖추고 그 에너지, 그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냥 쉽게 쭉 올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 얼굴을 쉽게 탁탁 알아보는 거는 여기 쓴 것처럼 오히려 쉽게 하기 때문에 더 정교한 정보 처리 과정과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의식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가 2%밖에 무게가 안 되는데, 20%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거는 그런 에너지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지나가면서도 사람 얼굴 탁탁 보면서, 그죠? 뭐 내가 모르는 사람들, 저 누구 아는 사람. 그걸 계속 정보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뇌가. 이 출력이 큰 기중기를 사용해서 계속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인 얼굴을 인식할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 대단히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할당되어 투여되면서 정교하고 복잡한 정보 처리 과정. 물론 이것도 사회적 정보 처리 과정이죠. 그죠? 타인이 누구냐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비용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한다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만큼 비용을 많이 투여하고 있다. 출력이 큰 기중기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들의 얼굴을 그냥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누구누구. 근데 그 비용이 많이 투여되고 있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하고 연관해서 정말 어려웠던 일이 그 컴퓨터가 사람을 얼굴 인식하는 이 기술이 계속 그 개발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최근까지 한 2014년 정도까지 그죠? 이 책 나올 때까지도 그랬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는 수천만 년에 거쳐서 진화한 인간의 뇌를 따라잡기 힘든 부분, 그 능력이 있다. 수많은 연구와 시도를 하였지만 오랫동안 컴퓨터가 인간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은 인간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제 주로 개발된 게 뭐 홍채를 인식하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예전에 막 개발됐던 거예요. 얼굴 인식이 잘 안 되니까, 사람을 잘 못 알아보니까 막 헤어스타일만 바꾸고, 헤어스타일 바꾸고, 화장 바꾸고, 뭐 표정 바꾸면 못 알아봐요, 이 컴퓨터는.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꽤 정확해졌는데요. 물론 이것도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능가했다고 말하기는 아직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이 사람의 얼굴 인식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한 특수 능력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있다. 뭐 그냥 특수 능력이 아니라 엄청난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비용과 에너지를.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뇌는 사회적 뇌라는 거죠. 그 사회적 정보, 타인들이 누구냐를 아이덴티파이 하는데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투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비용 얘기,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 비용 얘기, 이제 48페이지 첫 문단을 읽고 이제 해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 나왔던 그 얘기인데요. 역사학 교수들이 함께 점심을 먹을 때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해 대화할 것 같은가? 핵물리학자들이 휴식 시간에 쿼크에 대한 과학적 대화를 나눌 것 같은가?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대개는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는 석바람 교수, 자꾸 이번 안에 이런 걸 많이 썼네. 이런 쪽을 좀 외도하고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왜 그렇지? 개인적인 우리보다도 훨씬 심한. 심해서 그런가? 그런 게 자유로워서 그런가? 흔한 이야기? 그런 거죠. 자기 주변에 항상 이런 이 사람들이 있어서 한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관심사가 되겠네. 관심사가, 그죠? 그래서 그런가 보죠. 동거라든지 이혼이라든지. 맞다. 동거, 이혼, 뭐 별거, 뭐 별의별, 그죠? 학과장과 학장 사이 불화, 그러니까 다 결국 사회적 관계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동료 중 하나가 연구 기금으로 렉서스 자동차를 샀다는 루머 등을 소재로 한 뒷담화를 떠든다. 옆에 누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다음이 포인트죠. 소문은 주로 나쁜 데에 초점을 맞춘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그죠? 남들한테 안 좋은 얘기, 뭐 뒷담화가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누가 뭐 잘했다는 것보다는 주로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론인은 원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이제 그게 언론인이죠. 우리도 정보통, 소식통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도. 그래서, 야, 걔한테 물어봐. 걔가 다 알아. 이런 거. 그런 사람인 거지. 그래서 언론인은 누가 사기꾼이고 누가 무임승차자. 그죠? 사회의 무임승차자. 그죠? 인지를 사회에 알려서 사회를 이들로부터 보호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장은 그겁니다. 소문은 주로 나쁜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의 문제예요. 비용. 소문은 주로 나쁜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자기가 위협을 피할 수 그러니까 있죠. 조심하라는. 그렇죠. 네, 그렇죠. 위험. 부모님들이 나이 드신 분이 자녀한테 맨날 뭐 조심하고 뭐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나머지는 그런 다 거죠. 되죠. 우리가 밟은 과정을 밟지 말아라. 그런 거 똑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험, 그죠? 네. 어떤 비용, 그죠? 어떤 비용 문제죠. 인간 내가 기억하는 것도 좋은 거보다 나쁜 거를 더 잘 기억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좋은 거는 기억 다시 그 실수를 하지 말고. 못하는 게 훨씬 많답니다. 맞아요. 그래 되면 아파하는 것처럼. 그럼 좋은 거는 있으면 좋은 거지만 위험하게 만들지는 않잖아. 맞아요. 근데 나쁜 거는 당장 생존을 맞아요. 생존. 하니까 그래서 나쁜 게 아마 그래서도 많이 우리 사업 같은 경우도 뭐뭐뭐 이 사람 만나고 하시면 안 되는데 만나가지고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진짜 비용이네 그죠? 완전 비용. 네. 생존을 위한 일종의 투자니까 그쪽으로 자원을 돌리는 거니까.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소용없다. 맞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거. 맞아요. 100번 잘해도 그러니까 잘한 걸 기억 못하고 잘못한 건 기억하는데 그게 더 크게 느껴지죠. 그게 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소문은 주로 나쁜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에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장소든 사물이든 좋다는 것과 나쁘다는 것, 우리가 어느 것을 기억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어느 것을 잊어버리면은
더 위험하냐 이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장소가 뭐 가면 좋은 게 있다라는 것하고 거기 가면 너 뭐 뱀한테 물려 죽는다, 독사가 우거거린다. 그러면 당연히 그 어디에 좋은 게 있다는 것은 잊어버려도 내가 죽지는 않아요. 그죠? 좀 좋은 일은 없겠지. 그죠? 좋은 일은 없겠죠. 죽지는 않는데 뱀 독사가 우거거리는 장소를 기억을 못하면은 나는 죽는다는 거지. 이제 죽는다는 게 이제 여기 중요해요. 진화에서는 죽는다는 것은 비용이 무한대예요. 비용이 무한대. 그래서 이게 비대칭적으로 우리 사고가 상당히 비대칭적이에요. 이 위험 회피 성향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온 거예요. 100번 전에도 한 번 잘못하면 소용없다. 100번과 한 번이 완전히 비대칭적인데 이 한 번, 잘못된 한 번에 엄청난 가중치를 두고 그거를 우리는 끝끝내 기억한다는 거지. 왜냐면 이 한 번 잘못한 것이 어떤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저 사람이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됐을 땐 비용이 무한대니까. 비용이 무한대라는 건 뭐냐면은 유전자가 다음 세대를 못 남긴다는 거거든, 이게. 유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더욱더 크게 경계하고 꼭 기억하도록, 아까 우리 박 선생님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기억하도록, 잘못된 나쁜 것들을 더 잘 기억하도록 그렇게 우리 뇌가 진화했습니다. 비대칭적으로. 항상, 이렇게 자꾸 얘기를 확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이렇게 애가 발달할 때 사춘기 애들은 이게 뇌가 대뇌, 소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위험할 때는 그러니까 대뇌나 이런 쪽으로 가는 피가 멈추고 그 생존 쪽으로만 돈다고 하더라고요. 피가. 피가. 그래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그 판단하는 쪽으로 또 피가 다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생존의 뒷담화가 더 많다는 거는 네, 말씀하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더 평화롭지 못하다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뒷담화가 많이 되는 사회라는 거는 평화롭지 못한, 그러니까 안전하지 못한 거. 안전하지 못하다. 좀 더 안전하고 좀 질서가 잘 잡히는 경우에는 그 뒷담화가 좀 줄지 않나. 평화로워지면서 이제 좀 더 하지 건설적인 마라, 언어.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 왜 했죠? 맞는데 이제 우리가 진화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진화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한 순한 비둘기면은 그 중에 내가 갑자기 사나운 그 독수리가 되는 순간 나는 엄청 유리해지거든요. 한 명만 된다면. 그러니까 배신자가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진화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항상 나올 수밖에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의 원칙상 맞물리는 거죠. 진화 전략하고. 말이 되네. 항상 경계해야 되는. 그러니까 무임승차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무임승차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임승차자. 그러니까 저 부담 안 돼. 자기는 부담 안 지면서 남한테 어떤 이익을 빼서 무임승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요. 진화 전략상. 그게 유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동물이면서 서로 끊임없이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경계를 하면서 또 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커진 거예요. 그거를 다뤄야 되니까. 누구도 독수리가 되지 않도록 견제해야 되는군요. 견제하지만 또 이렇게 또 나와서 일시적인 또 이익을 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계속 또 그거를 집단을. 살아남으려면 이제 또 사회적으로 발달을 해야 되고. 그 골치 아픈 이게 사회적 내가 그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하신 게 그걸 겁니다. 청소년기에는 전두엽이 덜 발달해가지고 종합적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과 어떤 성공 이런 걸 잘 계산을 못한다, 견디지 못한다. 그게 아마 결국 이런 거랑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위험의 비용이 무한대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살도 하는 거야. 자살도 그 비용이 무한대라는 걸 모르는 거지. 사고치고. 사고치고. 똑같은 사고를 당해도 나는 안 죽어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 나는 안 죽어. 세상의 중심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것도 난 안 죽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까지 그런 생각까지도 나는 계속 그냥 살아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한마디로 위험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이게 또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비용의 비대칭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불해야 돼. 그죠? 내가 어떤 것을 기억했을 때, 그러니까 나쁜 것을 기억 못하면은 지불해야 될 비용이 무한대가 될 수 있고, 좋은 거는 기억을 못해도 약간의 손실. 그죠? 약간의 뭐 손해, 아쉽다 이 정도. 그 비대칭성 때문에 우리의 뇌는 주로 나쁜 행동을 비대칭적으로 그죠? 잘 기억하도록 잊히지 않도록 그렇게 진화했다. 그리고 그것이 특히 나쁜 사람인 경우에는 절대 안 잊어요. 그죠? 나쁜 사람에 대한 기억. 단순히 배신자. 그죠? 배신. 이거 배신. 예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맨날 배신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본능에 충실한 거지. 배신. 진짜 용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게 또 네. 그러니까 처음엔 요만했는데 머릿속에 생각하다 보면 다른 것까지 거기에 들어가기 커져서 그냥 악순환 되는 거죠. 악순환이 점점 커지는 거죠. 참, 좀 복잡해.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그걸 하라고 커진 건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한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용서해라, 사랑해라. 제일 힘드니까. 힘드니까. 끊임없이 나오는. 근데 이제 그러면 또 그걸 또 아까 말씀드린 그걸 또 이용하는 무임승차자 또 배신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거를 또 진화라는 게 또 참 또 그래요. 아주 그 마키아벨리적이죠. 어떤 그죠? 마키아벨리적이라는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보시고 오늘 마무리하시고 벌써 시간 많이 갔네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제 정리된 얘기입니다. 자, 아마도 뒷담화 이론과 강변의 사자가 있다 이론은 둘 다 유효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가 진화했다. 그다음에 강변의 사자가 있다는 거는 이제 그냥 세상 자연 세계 일반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언어가 진화했다. 뭐 둘 다 진화할 그 목적이 있겠죠. 언어라는 게. 하지만 우리 언어의 진정한 특이성은 사람이나 사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발 하라리는 이것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사회적 정보 전달과 자연계에 대한 정보 전달과는 다른 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은 이 사회적 정보 전달 능력에서 왔다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뭐, 어디서 왔겠어요? 갑자기 이걸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죠? 갑자기 뭐, 존재하지 않는 거 갑자기 생각했겠어? 그러지 않겠죠? 이 사회적 정보 전달 능력이 여기 이제 넘쳐 흘러서 이렇게 온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한,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냄새 맡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사피엔스 뿐이다. 그러니까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냄새 맡지 못한 거, 이게 뭐냐? 이게 타인의 성격 이런 거예요. 타인의 능력,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어떤 관계, 그 사람의 관계, 그런 거는 뭐 보거나 만지거나 할 수 없지.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껏 이야기하고 항상 이야기하고 한다는 겁니다. 전설, 신화, 신종교는 인지혁명과 함께 처음 등장했다. 이전에 많은 동물과 인간종이 조심해 사자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다들 했을 거예요. 하고 이제 생존했겠지.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근데 인지혁명 덕분에 호모사피엔스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사자는 우리 종족의 수호령이다. 그러니까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 이야말로 사피엔스가 사용하는 언어의 가장 독특한 측면이다. 픽션, 그죠? 픽션. 그래서 오직 호모사피엔스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아침을 먹기도 전에 불가능한 일을 6가지나 밀어버릴 수 있다는데 누구나 쉽게 동의할 것이다. 이거 어디 나오는 구절인지 아시죠? 이거 아침을 먹기도 전에 불가능한 일을 6가지나 밀어버릴 수 있다. 이거 어디 나오는? 이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인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에 하얀 여왕이 앨리스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네 나이 때는 아침 먹기 전에도 불가능한 걸 6가지 믿었어. 이제 동화 이게 불가능한 세계 뭐 그런 거 얘기하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런. 기억 못하는데 속편거로. 이 구절은 워낙 유명한 구절에서 많이 나오니까. 네. 서양에서 그 앨리스 동화의 네.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구절을 되게 굉장히 평균적으로 다 많은가 기억하는 봐. 그런. 네. 우리는 좀 어린 왕자 이런 거는 그래도 좀 기억하잖아요. 근데 앨리스는 되게 보편적인.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구, 픽션. 근데 사실 픽션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에 대한 사회적 정보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사실은 지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야, 걔 어때? 걔 그래. 사실 우리가 좀 지어내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그죠? 뭐 실제 부합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지어낸 이야기야.
그죠? 픽션. 픽션이란 말로 생각하면 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꼭 존재한다, 안다 떠나서 픽션이다. 그죠? 그래서 49페이지 이제 올라가셔서 맨 위에 원숭이를 설득하여 지금 우리에게 바나나 1개를 준다면 죽은 뒤 원숭이 천국에서 무한히 많은 바나나가 갖게 될 거라고 믿게끔 만든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현실주의자예요. 현실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거죠. 그죠? 근데 호모 사피엔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낭만주의자라고. 낭만성을 위해서 이걸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난 지금 바나나 포기하겠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야. 낭만주의자. 호모 사피엔스만이 유일한 낭만주의자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중요한가? 허구는 위험한 오해를 부르거나 주의를 흐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요정이나 유니콘을 찾아 숲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버섯이나 사슴을 찾으러 들어간 사람보다 생존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만일 당신이 존재하지도 않는 수호 정령에게 몇 시간씩 기도를 한다면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그럴 시간에 먹을 것을 찾아다니거나 싸우거나 또 간통해서 간통. 그죠? 얘는 왜 이러는 거겠어요? 좀 이쪽에 좀 뭔가 간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진화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한테 맞게 되었지. 그렇잖아요. 그죠? 뭐 존재하지 않는 거를 존재한다고 믿으면은 그건 멸종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런 종이 없었던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말고는 아무도 그런 종이 지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허구를 믿는 종이 존재하지가 않았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는 이 허구를 믿게 된 거야, 이게. 이게 아주, 진화적으로 불리할 텐데, 어떻게 진화했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회적 정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데서 왔다라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길로부터 시작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믿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하지만 허구 덕분에 우리는 단순한 상상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 호주 원주민의 드림타임, 시공간을 초월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존재하는 장소, 이런 이제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의 설화에 이런 신화, 그 다음에 현대 국가의 민족주의 신화와 같은 공통의 신화들을 짜낼 수 있다. 그런 신화들 덕분에 사피엔스는 많은 숫자가 모여 유연하게 협력하는 유리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화적으로 불리한데, 하지만 협력, 그죠? 대규모 협력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엄청난 유리한 이점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규모 협력. 개미나 벌도 많은 숫자가 모여 함께 일하는 능력이 있지만 이들의 일하는 방식은 경직되어 있으며 그것도 가까운 친척들하고만 함께 일한다. 이 경직되었다는 게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고정된 형태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렸죠, 그죠? 개미의 언어, 꿀벌의 언어는 유전적으로 고정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언어는 유연하죠. 늑대와 침팬지의 협력은 개미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지만 협동 상대는 친밀하게 지내는 소수의 개체들 뿐이다. 사피엔스는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과 매우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다. 개미는 우리가 남긴 것이나 먹고, 침팬지는 동물원이나 실험실에 갇혀있는 데 비해 사피엔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대규모 협력, 대규모 협력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 대규모 협력.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수만의 사람들이 대규모로 협력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얘기가 뒤에 이제 50페이지 쭉 나옵니다. 후조라는 아주 이런 또 사례를 들어서 재밌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이제 사회적 두뇌가 출발점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교환하고 또 근데 그게 중요하고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다른 것들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우리 동물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동물하고 다른 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이렇게 의자가 여기 있다 뭐 이렇게 있다 의자가 딱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이거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물 속에서 의도를 생각해. 의도 누가 여기다 무슨 의도로 놨느냐.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생각해요. 이거 내가 치워도 되나? 혹시 이거 뭐 눈 다쳐서 놨나? 뭐 어떤 의도 이 사물 눈 근데 이 사물은 그걸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이 사물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의도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지. 근데 그거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침팬지나 뭐 다른 존재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그냥 와서 H고 나가다가 뭐 이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사물이 어떻게 놓였다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거기에 포함된 타인의 의도를 읽을 수 있으면은 상당히 유리하겠죠. 아, 이거는 누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놓은 거야. 을 알아챌 수 있다면은.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이런 사물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근데 사실은 실제하진 않아요. 이 사물이 그걸 가지고 있지는 않지. 사물은 그냥 이렇게 놓여있을 뿐인데, 그죠? 그 사물 속에서 어떤 타인의 마음, 타인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진화시킨 거 아니냐. 그게 유리하니까. 그죠? 빨리 알아채면은, 진화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